제 이름은 강민서. 올해 33, 공인회계사입니다. 제 남편 박진우는 대우화학 구매팀 차장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을 때도 무릎을 꿇고 손걸레질을 하게 만들었고, 남편은 제 월급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성산동 오피스텔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봤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 회사의 장부를 뒤졌습니다. 대우화 구매팀은 지난 3년 동안 원자재, 대금을 41억 원이나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그 리베이트는 고스란히 제 남편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은 송혜린이라는 여자에게 전부 쓰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고, 회사로 찾아가 남편 얼굴에 된장찌개를 끼얹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14개월 동안 337페이지에 달하는 내부 고발 문건을 작성해 선배의 도움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3부로 넘겼습니다. 이혼 도장의 인주가 마르는 순간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3분 뒤 그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사실은 그 카드를 점원에게 건네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사법당국에 의해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노란색 형광펜 끝이 숫자 1800만 위에서 멈췄습니다. 미세하게 찌익 하고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펜촉은 이미 뭉툭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자루째입니다. 강민서는 형광펜을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인쇄용지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무실에서 몰래 가져온 저렴한 복사용지라 그런지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집에 있는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가 너무 비싸 3개월째 교체하지 않은 탓에 글씨가 조금 흐릿했지만 숫자를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달 15일. 1200만 원, 어떨 때는 1500만 원, 가장 많았던 날은 1800만 원. 송금인 계좌의 예금주 이름은 낯설었지만 계좌 번호 뒷자리는 이미 제 주민등록번호처럼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우의 세전 연봉은 78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정확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가 되면 그가 원천 징수영수증을 식탁 위에 툭 던지며 마치 적선하듯 따라서 처리해라고 말했으니까요. 7800만 원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약 5400만 원,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명의로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연간 사용 내역은 합계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서는 옆에 놓인 이미 차게 식어버린 머그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치아를 지나 위장까지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컵을 다시 내려놓는 손은 떨림없이 침착했습니다. 소비 격차, 연간 약 1억 2천만 원. 그녀는 포스트잇에 감사조서를 작성하듯 반듯한 글씨체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잇을 책상 모서리에 있는 회사법 실무책 214페이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챕터의 첫 장에 끼워 넣었습니다. 책 등은 이미 여러 번 펼쳐본 탓에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 시계는 새벽 2시 17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청정기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 방 문은 닫혀 있었고 가끔 아이가 몸을 뒤척이며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살배기 아이는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는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 투명 파일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책장 가장 아랫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공인회계사 수험서 뒤편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 모든 동작을 하는 동안 그녀는 거실 형광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이케아에서 산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등갓 위에는 뽀얀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개어놓은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애초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잔은 가득 차 있지만 아무도 결제 서명을 하지 않은 재무제표처럼 고요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가 되면 현관 도어록에서 띠 하고 잠금 해제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고도 그 리듬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가 용인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오는 소리였습니다. 편도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일종의 의무였으니까요. 신발장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현관 타일 위에서 슬리퍼가 탁탁 하고 2번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여사가 거실 입구에 서서 집안 전체를 눈빛으로 훑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서야. 네, 어머니. 민서가 부엌에서 몸을 내밀었습니다. 윤 여사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오른손 검지로 창틀 모서리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옅은 회색 먼지가 묻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눈앞으로 가져가 확인하더니 엄지와 검지를 비벼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아주 가벼운 동작이었지만 조용한 거실에서는 그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왔을 때도 말했을 텐데 창틀은 매일 닦으라고. 잊어버렸니?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 주에 회계법인 결산 업무가 몰려서 또 그놈의 회계법인 타령균 여사는 이미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자 찬 기운이 쏟아져 나와 그녀가 입고 있는 카디건에 밴 광역버스 에어컨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반찬통에 담긴 밑반찬들을 허리를 굽혀 검사했습니다.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뚜껑을 하나하나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총각김치는 민서의 등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번 주에 야근하느라 늦어서 아직 못 담갔. 와장창 하는 파열음이 부엌을 뒤흔들었습니다. 작은 반찬통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윤 여사가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꺼낸 커다란 배추김치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뚜껑이 튕겨나가 싱크대 문짝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미색 타일 위에 핏빛꽃을 피웠습니다. 너는 그 잘난 숫자 노름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니? 윤 여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낮고 억누르듯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는 말투. 음절 하나하나에 서릿발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밤낮으로 야근하고 접대하느라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 제대로 된 김치 하나 못 얻어먹는 게 말이 되니? 이게 사람 사는 집꼴이야? 거실 쪽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4살 된 우빈이가 복도 모퉁이에 서서 색이 바랜 토끼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아랫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물건을 던지고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바닥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든 장면을요. 우빈아, 보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민서가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 뚜껑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조각 아래 숨어있던 플라스틱 파편을 치우려다 손가락 끝이 베었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와 고춧가루 국물과 섞였습니다. 어느 것이 피이고 어느 것이 김치 국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장부의 마지막 대손 처리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손실 확인, 시스템 입력,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윤 여사는 식탁 의자에 앉아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가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와 민서가 걸레로 바닥을 닦는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총각김치 담가놔라. 그리고 진우가 좋아하는 장조림도 좀 해놓고. 한우로 해라. 내 아들 입맛 까다로워서 수입산 질긴 고기는 못 먹는다. 한우 안심. 민서는 그 가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0g에 18,000원의 진우는 한 끼에 500g은 거뜬히 먹어치웠습니다. 네, 어머니.
그녀는 김치 국물과 피가 묻은 걸레를 개수대에 던지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찌릿하게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개수대 안에 물이 옅은 분홍색으로 변했다가 서서히 투명해졌습니다. 새벽 1시 7분. 현관 도어록의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민서는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에어컨 실외기의 낮은 진동 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리에 누운 뒤로 지금까지 11번 뒤척였습니다. 거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걷는다기보다 바닥을 끄는 소리였습니다. 구두가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 이어서 소파 가죽 위로 몸이 무너져 내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소파 스프링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플라스틱 케이스가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가 났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30초를 기다렸습니다. 소파 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나는 달짝지근하고 역한 소주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맨발로 바닥을 딛고 침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거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 대신 분홍색 하트 이모티콘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오빠, 까르띠에 팔찌 매장 가서 보고 왔어. 점원이 주말까지는 빼놓을 수 있대. 뒤에는 하트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복도와 거실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닿은 강화마루가 얼음장처럼 차가워 발가락이 절로 오그라들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불빛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진우의 양복 상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옷깃도 보았습니다. 왼쪽 긴 머리카락 한 올로 제 머리카락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단발로 잘랐으니까요. 그 머리카락은 옅은 갈색이었고 끝이 살짝 말려 있었습니다. 옷깃에서는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향수는 아니었고 달콤한 보디 로션 냄새였습니다. 베스 앤 바디웍스의 화이트 티 앤 진저 향, 작년에 올리브영에서 맡아본 적이 있어 기억합니다. 그때는 너무 비싸서 사지 않았던 그 향기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4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으로 접이식 책상 하나와 회전의자, 철제 책장 하나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책장 절반은 회계사 수험서와 법률 서적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우빈이의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2019년도 세모 신고 백업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가게 수지 명세서였지만 내용은 가계부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타임라인, 날짜, 사건, 증거 유형, 비고.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이미 400개가 넘는 항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랫줄에 새로운 행을 추가했습니다. 디데이 플러스 437일. 제3자 여성 존재 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미확보. 보안 유지를 위해 내용만 전사함. 키워드 까르띠에 팔찌. 주말. 대화명 하트 이모티콘. 옷깃 부착물 갈색 낀 웨이브 머리카락. 보디 로션 향기. 카드 소비 내역 교차 검증 시작.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가볍게 울렸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아래에서 위로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만 표정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장, 닫기, 인터넷 기록 삭제, 시스템 종료.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어둠 속에서 2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얼음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의 아파트 안에서 마치 이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첫 번째 주말,
그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접속해 대우화학의 지난 5년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모두 다운로드했습니다. PDF 파일만 합쳐서 3,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중점적으로 대조해야 할 원재료 매입 내역과 공급업체 명세를 프린터로 한 장 한 장 출력했습니다. 기어이 잉크가 바닥을 드러내 마지막 수십 장은 글씨가 사라질 듯 희미하게 찍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주말, 본격적인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진우가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그가 응원가를 흥얼거릴 때마다 맥주 캔 따는 소리가 3번 들렸습니다. 우빈이는 바닥에 앉아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가끔 달려와 물었습니다. 엄마, 뭐 보고 있어? 그러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숙제하고 있어? 숙제. 그녀는 대우화학의 원재료 발주 주문서에 적힌 금액과 산업통상자원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동기간 시장 평균 가격을 한 줄 한 줄 비교했습니다. 세 번째 주말, 그녀의 수기 노트는 공책 2권을 꽉 채웠습니다. 23건, 시장 가격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구매 주문이 최소 23건이었습니다. 에틸렌 글리콜 구매 단가는 시장가보다 47%나 높았고, 공업용 아세톤 주문건은 견적서에 포함된 운송비가 실제 거리로 계산한 비용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이 주문들의 공급업체는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금산케미칼. 충청남도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수백억 원 규모의 원료 공급 계약을 따낸 기업치고는 자본금이 종이 한 장처럼 얇았습니다. 대표이사 송기택. 송씨. 민서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그 성씨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열어 검색창에 진우의 휴대폰에서 봤던 그 하트 이모티콘 프로필 사진을 입력했습니다. 디데이 플러스 291일째 되던 날, 멀리서 찍어 화질은 흐릿했지만 카페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라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검색 결과에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이 떴습니다. 아이디 예린 _송. 송예린. 프로필 소개란에는 반짝이는 내 인생이라는 문구와 함께 명품 가방, 미슐랭 레스토랑의 플레이팅, 미용을 마친 흰색 푸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는 그녀가 까르띠에 러브 팔찌를 차고 검은색 벤츠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녀의 팔로잉 목록을 열어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47번째 위치에서 익숙한 프로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진우의 부계정. 그가 저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아이디에 태어난 연도가 들어간 그 계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화면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날짜와 증거번호, 유형순으로 엄격하게 지정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감사조서를 작성할 때 쓰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엑셀 파일 상단에 굵은 글씨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의심 및 리베이트 자금 흐름 예비 분석. 하얀 엑셀 시트 위에 적힌 그 검은 글씨는 마치 그녀의 지난 5년 결혼 생활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날카롭게 양분하는 경계선 같았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거의 4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15분 진우의 알람이 울립니다. 그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일어나 슬리퍼를 끌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샤워기 물소리는 약 12분 동안 계속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쟀습니다. 그 12분 동안 저는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명함을 한 장 한 장 찍습니다. 그가 침대 협탁에 던져둔 휴대폰에는 지문 잠금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내 폰을 보겠어 하는 오만함 때문이겠죠? 저는 송 차장과 통화한 기록을 캡처합니다. 가끔 서류 가방에 들어있는 영수증이나 숫자가 적힌 메모지도 전부 찍어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8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춥니다. 저는 정확히 9분째에 휴대폰을 협탁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달걀 프라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진우의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오피스텔. 전용 면적 39.7제곱미터. 매입 가격 4억 2천만 원, 매입 시기는 3년 전 9월. 저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습니다. 소유자는 박진우. 근저당 설정 없음. 전세권 설정 없음. 깨끗했습니다. 3년 전 9월. 그달에 진우는 회사가 조직 개편을 하느라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달에 저는 갓돌이 지난 우빈이를 안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용인보건소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달에 제가 요즘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묻자 그는 당신은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른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3년 전 9월. 그리고 그 하트 이모티콘이 진우의 휴대폰 연락처에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그달이었습니다. 저는 연차를 하루 냈습니다. 아침에 우빈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성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객실 난방이 너무 강해 공기가 건조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맺혔고 혀로 할자 비릿한 쇠맛이 났습니다. 성산동의 오피스텔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을 받은 유리 외벽이 차가운 흰빛을 반사했습니다. 저는 회색 패딩 점퍼에 수수한 백팩을 메고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집을 보러 온 평범한 젊은 여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 옆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관리인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훈련된 무해하고 예의 바른 그 표준 미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왔는데 이 오피스텔에 전세 나온 게 있나 해서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관리인은 회색 조끼를 입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밥을 내려놓고 손을 쓱쓱 닦았습니다. 몇 층 찾으세요? 3층에 물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3층이라 관리인은 책상 위 서류철을 뒤적였습니다. 3층은 지금 꽉 찼는데 301호는 노부부가 살고 302호는 비어있긴 한데 집주인이 전세는 안 놓는다고 했고 303호도 찼고 305호는 송시성 가진 젊은 아가씨가 사는데 거기니 3년째 살고 있어서 나갈 생각 없을거려. 송씨요. 혼자 사시나요? 혼자 살아요. 근데 남자가 자주 와요. 벤츠 타는 남자 관리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아파트 경비원 특유의 은밀한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검은색 E클래스인데 차 번호도 내가 다 외웠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와요. 어떨 때는 주말 내내 있다 가기도 하고. 민서의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평수 전세 시세는 대충 얼마나 해요? 이 정도면 3억 8천에서 4억 2천 정도 하죠?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관리사무소를 나왔을 때 서울의 12월 칼바람이 목덜미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건물 앞 계단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패딩 주머니에 찔러 넣은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12월에 마시는 얼음 음료 때문에 혀가 얼얼하게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마치 뜨거운 쇳덩이를 삼킨 것 같은 울렁거림이 차가운 액체 덕분에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암호화된 엑셀 파일을 열고 증거 목록 147번 항목 아래에 그날의 조사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주관적인 감정은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 장소, 관리인의 증언, 그리고 추가 확인 필요 항목 305호 전세계약서 원본 및 정확한 입주 날짜만 적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우측 하단 자동 카운트 숫자가 어느새 198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폴더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11개월째 되던 어느 날 서울에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민서는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회색 오피스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간판도 없이 입구 칠판에 조늘의 핸드드립 산지만 적어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아는 사람을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던 사람은 가장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캐러멜 마키아토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은지.
법대 동기이자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검사입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은지는 머리를 짧게 잘랐고 눈가에 잔주름이 하나 늘어 있었습니다. 검찰청 직원들이 즐겨 입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기대는 무궁화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검은색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은 묵직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이 페이지 범위를 나타내는 라벨 하나만 붙어 있었습니다. 1/337. 은지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파일을 가져가 첫 장을 넘겼습니다. 카페 안에는 낮은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색소폰 소리가 지하의 낮은 천장과 벽 사이를 맴돌며 마치 누군가 깊은 한숨을 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은지가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는 건조하고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껍질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은지가 파일을 덮고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약 15초간의 침묵. 지하 카페의 조명 아래서 그 15초는 한 계절만큼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서야. 응. 이거 접수되면 내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아. 민서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까지. 구매 리베이트 총액을 내가 계산한 최저치로만 잡아도 5억이 넘어. 예상 구형량은 징역 3년 이상 실형이야. 부수적으로 그 사람 명의의 모든 자금 출처 불분명한 자산은 동결되고 추징될 거야. 성산동 오피스텔도, 벤츠도, 지갑 속에 있는 그 한도 없는 법인 카드도 전부. 은지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너 회계법인에 있을 때도 이렇게 독했니? 난 회계법인을 떠난 적이 없어.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민서는 백팩 안주머니에서 물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검은색 USB 메모리였습니다. 삼성 64GB. 겉면에는 투명 테이프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날짜와 파일 번호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확실해. 여기 원본 파일이랑 캡처본 전부 들어있어. 종이로 된 건 내가 가진 게 유일한 사본이야. 그녀는 USB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습니다. 손끝이 은지의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은지의 손은 따뜻했지만 민서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말해봐. 자산 동결 집행 시점, 내 이혼 날짜랑 맞춰줄 수 있어? 은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재무제표 주석을 읽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고 조정위원이 서명하고 법률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동결 명령이 집행되게 해줘. 1초의 오차도 없이. 은지는 USB를 내려다보고 337페이지짜리 파일을 보고 마지막으로 민서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옆에서 얼마나 준비한 거야? 11개월. 그동안 남편은 전혀 눈치 못 챘고 민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입과 근육의 씁쓸한 수축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 않거든. 이혼 전 마지막 3개월, 강민서는 온 가족이 인정하는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식탁에서 카드 명세서를 보며 인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우에게 오늘 몇 시에 들어오냐고 묻지도 않았고 그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진우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빈이의 반찬은 전부 유기농 식재료로 바꿨고 간장조차 첨가물 없는 양조 간장만 썼습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일주일치 밑반찬이 채워져 있었고 총각김치는 알맞게 익었으며 장조림은 최상급 한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시차를 나온 시어머니 윤 여사가 창틀을 손가락으로 훑었지만 먼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반찬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깎아온 과일 접시, 딸기와 귤, 거봉을 집어먹으며 며느리를 묘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요즘은 좀 철이 들었나 보네.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윤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순종적인 태도는 마치 거울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체념하고 순응하며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착한 아내의 모습으로 진우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송년회에 송예린을 데려갔습니다. 민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같은 회계사 수험반 출신인 진우의 동료가 몰래 카톡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재수씨,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우가 송년회에 웬 여자를 데려왔어요. 부서 사람들 다 봤고요. 민서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라는 짧은 답장만 보냈습니다. 그 다음은 카키오 스토리였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SNS에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용평 리조트 스키장의 하얀 설원, 그리고 그와 어떤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여자는 흰색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둘러 눈과 웃는 인매만 보였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는데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스키 타는 이모티콘과 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올리면서 진우는 민서의 계정을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깜빡했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민서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빈이 방에서 아이에게 잠자리 동화책을 읽어주던 중이었습니다. 엄마를 찾아 숲속을 헤매는 아기 곰 이야기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반짝거려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기 곰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강가에서 엄마를 찾았단다. 엄마, 아기 곰은 왜 울어? 너무 좋아서 그래? 찾고 싶었던 걸 찾으면 눈물이 나거든. 그녀는 책을 덮고 우빈이의 이불을 덮어준 뒤 스탠드를 껐습니다. 방을 나와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 벽에 기대어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습니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시누이 박수연이 시어머니를 따라 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조카 보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민서의 옷장을 열어젖혔습니다. 작년 가을 민서가 신세계백화점 세일 기간에 산 캐시미어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미색의 89,000원짜리. 민서는 한 번밖에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수연은 카디건을 걸치고 전신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언니, 이거 내가 가져갈게. 어차피 언니는 잘 안 입잖아. 민서는 부엌에서 시금치 무침을 들고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연이 입은 카디건은 소매가 한참 남았습니다. 수연은 민서보다 키가 작았으니까요. 가져가요. 아싸, 언니 최고. 수연은 희죽거리며 식탁에 앉아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윤 여사는 그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수연에게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민서가 부엌에 있어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거실을 가로질러 들려온 그 목소리는 유리판에 새겨지듯 또렷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민서보다 훨씬 어리고 예쁘고 애교도 많더라. 내 오빠도 이제 짝을 바꿀 때가 됐지? 수연이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민서는 부엌에 서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지런히 썬 장조림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은 안정적이었고 호흡은 차분했으며 심박수는 평온했습니다. 3개월, 이제 딱 3개월 남았습니다. 그녀는 장조림을 들고 부엌을 나서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식기 전에 드세요.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조정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은 칙칙한 녹색 PVC 타일로 되어 있어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짙은 회색 재킷에 흰 셔츠, 검은색 바지를 입고 머리는 낮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정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포개어 놓았습니다. 법원에 흔히 있는 옅은 나무 무늬 시트지가 붙은 테이블 표면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인 한수연 변호사는 제 왼쪽 자리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소개해준 가사소송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초반인 그녀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매가 마치 접어둔 칼처럼 날카롭고 묵직했습니다. 10시 3분.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휴고보스 슈트를 입고 구두는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거렸습니다. 손목에 찬 브라이틀링 시계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 뒤로 그의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남자는 금속 태 안경을 쓰고 몽블랑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의 오른쪽 검지와 중지가 테이블 위를 리듬감 있게 두드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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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뭐랄까, 이미 반품 신청을 끝내고 택배기사가 수거해 가기만을 기다리는 물건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에 발랐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하여 남편 측에 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부동산 및 투자 자산은 남편 측 소유로 한다. 아내 측은 일시금으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 측이 단독으로 갖는다. 800만 원. 테이블 위에 포개진 제 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800만 원이라. 수원에서 고시원방 하나를 잡아 8개월을 버티거나 아니면 아이 어린이집 비용 2달치를 내고 석 달 치장을 보면 사라질 돈이었습니다. 한수현 변호사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카드가 있어요. 저는 그 눈빛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명용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한 변호사가 놀라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려던 순간 저는 아주 미세한 동작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제 왼손이 한 변호사의 손목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세게 누르지는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저는 합의서의 갑측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강민서. 세 글자가 반듯하게 적혔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서명을 확인하고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둥근 자국을 남겼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는 가벼웠지만 조정실의 정적 속에서는 유난히 맑고 크게 들렸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협의 이혼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홀가분하다는 듯 재킷 단추를 잠갔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표 하나조차 찍지 않았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꼿꼿했고 피빗이 바닥을 밟는 구두 소리는 경쾌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라는 여자는 자기 인생과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끝났어. 너 지금 어디야? 그래, 내가 엄마랑 수연이 데리고 바로 갈게. 청담동에 있는 그 디엔 주얼리로 와. 내가 봐둔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 있거든. 5억짜리인데 오늘 바로 결제해줄게. 그의 목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지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조정실에는 저와 한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한 변호사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앱 하나를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흰 바탕에 검은 숫자로 된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결 명령 집행까지 남은 시간 4분 32초, 4분 31초, 30초, 29초.
한 변호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길게 숨을 내쉬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 속 숫자가 1초씩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정실 천장의 형광등이 우뭉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청담동 D&N 주얼리 오후 1시 47분. 매장의 외벽은 무광 검은색 화강암으로 되어 있었고 로고는 금색 실선으로 돌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요란한 간판은 없었고 육중한 유리문과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간판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요. 진우의 검은색 E클래스가 도로변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송예린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녀는 우윳빛 슬린느 코트를 입고 로저 비비에의 사각 장식 하이힐을 신었으며 갈색 웨이브 머리를 어깨 위로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발랐고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는 치과 광고 모델처럼 가지런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시어머니 윤 여사가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저를 감시하러 올 때보다 훨씬 점잖게 차려입었습니다. 짙은 붉은색 니트 정장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진우가 작년 추석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격을 기억합니다. 380만 원 후 그해 추석에 제가 받은 것은 고생했다 에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뒷좌석에서 수연이 튀어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린 채 전면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배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흰 장갑, 훈련된 미소. 그는 일행을 VIP 전시 구역의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에비앙 생수와 수제 초콜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진열장 앞으로 걸어가 그 안에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포장해주세요. 지배인이 흰 장갑 낀 손으로 반지를 꺼내 검은색 벨벳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분홍색 다이아몬드가 조명을 받아 장미와 저녁 노을 사이에 오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5억 원 우 돌멩이 하나에 5억 원. 예린이 다가와 손가락을 반지 위로 허공에 띄운 채 차마 만지지는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동자 속에서 비싼 가격표를 확인했을 때의 흥분이 번들거렸습니다. 오빠, 진짜 이거 해도 돼? 그럼. 앞으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긁어. 한도 같은 거 없으니까. 그는 지갑에서 그 블랙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광 금속 재질의 카드가 조명을 받아 짙은 회색의 차가운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는 지배인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카드를 집어 건네는 동작은 명함을 건네는 것처럼 무심했습니다. 지배인은 공손히 카드를 받아들고 가볍게 허리를 숙인 뒤 카운터 뒤에 있는 포스 단말기 앞으로 갔습니다. 카드가 리더기에 꽂혔습니다. 기다림. 수연은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렌즈는 핑크 다이아몬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라는 문구와 다이아몬드 이모티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말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삑, 삑, 삑. 3번의 짧은 경고음. 거래 승인을 알리는 길고 경쾌한 소리가 아니라 마치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리기 직전에 내뱉는 마지막 비명처럼 급박하고 뚝뚝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화면에 붉은색 글씨가 떴습니다. 지배인의 등이 굳어졌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은 여전히 단말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뜬 글자를 내려다보고 2번 다시 읽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 그 다음은 이해, 마지막으로 직업적으로 훈련된 그러나 미처 다 감추지 못한 공포.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검찰청 요청으로 동결되었다고 나옵니다. 결제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은 여전히 테이블을 두드리던 자세 그대로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카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의거한 긴급 보전 압류 상태라고 화면에 뜹니다. 지배인은 단말기 화면을 진우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검은색 작은 액정 위에서 붉은 글씨가 눈을 찌를 듯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관문에 붙는 빨간색 압류 딱지를 손바닥만한 전자화면 속에 구겨 넣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 글자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적이고 끊임없고 마치 휴대폰 전체가 발작을 일으키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위로 알림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알림. 귀하의 계좌. 끝자리 3347번이 법원 명령에 의해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알림. 귀하의 계좌. 끝자리 7782번이 법원 명령에 의해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국민은행 알림. 귀하의 계좌. 끝자리 0591번이 법원 명령에 의해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알림. 귀하 명의의 부동산 성산동 오피스텔 305호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우화학 인사팀 알림. 통지합니다. 귀하는 사규에 의거하여 금일부로 직위 해제되었으며 3일 이내에 인사팀으로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알림이 하나씩 팝업될 때마다 휴대폰은 짧고 강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휴대폰 뒷면을 감싸쥔 진우의 손바닥, 손목, 그리고 팔뚝으로 그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모든 진동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휴대폰은 유리 진열장 모서리에 부딪혀 튀어올랐다가 반 바퀴를 돌아 액정이 바닥을 향한 채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와직 하는 파열음이 얼음장 깨지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소파 쪽에서 시어머니 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진우야. 그러다 순식간에 톤이 높아지며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검찰청이라니. 동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한번 꺾였다가 간신히 버티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꺾이며 이번에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D&N 주얼리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송혜린의 붉은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 위에 허망하게 떠 있었습니다. 트레이 위에 다이아몬드는 조명을 받아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진우의 귀에는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고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슬로 모션처럼 느려졌습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 수연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둔탁한 소리, 지배인이 보안 요원에게 촬영을 막으세요 라고 낮게 속삭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끈적한 시럽 속에 잠긴 파편처럼 천천히 무겁게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48시간 후 새벽 6시 11분. 제가 살았던 영통구의 30평 아파트 현관 앞 도어록의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누른 건 입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색 점퍼를 입은 수사관 4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종이 한 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붉은 관인이 찍힌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잠옷차림으로 현관에 섰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거뭇했고 눈가는 퀭했으며 머리카락은 탄력을 잃은 낡은 철사 뭉치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영장을 본 순간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갑은 은색이었습니다. 금속이 손목뼈에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새벽의 고요한 복도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잠옷바람에 앞코가 뚫린 슬리퍼를 신고 머리에는 여전히 헤어롤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으로 쫓아나오다 문지방에 걸려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내 아들은 죄 없어. 그 여자가 그 독한 년이 함정에 빠뜨린 거야. 너희들이 뭔데 내 아들을 잡아가. 못 데려가. 절대 못 데려가. 그녀의 악다구니가 계단실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멘트와 타일 벽이 그 소리를 튕겨내고 겹쳐서 날카롭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앞집 현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이어서 대각선 집도 아랫집도 문틈 사이로 눈들이 하나둘씩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몇몇 손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고 어두운 복도에서 액정 불빛이 반딧불이처럼 깜빡거렸습니다. 진우는 2명의 수사관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디앤 주얼리 진열장 앞에서 그토록 꼿꼿했던 그의 등은 이제 굽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윤 여사의 통곡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SBS 8 뉴스 6초짜리 흐릿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회색 승합차에 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대우화학원자재 구매 비리, 내부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거액 리베이트 혐의의 화면이 앵커로 바뀌었습니다. 앵커는 원고를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추산된 횡령 금액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3위. 대우화학 구매 비리. 송혜린이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성산동 오피스텔 소파 위에서였습니다. 휴대폰이 소파 쿠션 틈새로 빠져 한참을 더듬거린 끝에 꺼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에게 건 게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폰은 이미 압수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진우 오빠가 저한테 사준 것들 있잖아요. 보석이랑 가방. 그리고 제 통장으로 보내준 돈 이거 일단 해외 계좌로 돌릴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혜린 씨. 네. 본인 명의로 된 자산 중 박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과 물품은 이미 전부 범죄 수익 추징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그걸 옮기거나 숨기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심하면 범죄 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습니다. 자금 세탁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고요.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럼 전 아무것도 못해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12평 남짓한 오피스텔을 둘러보았습니다. 흰색 붙박이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쇼핑백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샤넬, 디올, 에르메스,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케이스까지. 신발장에는 붉은 밑창의 루브탱, 사각 장식의 로저 비비에 뾰족한 스틸레토 힐들이 누드톤에서 블랙까지 색상표처럼 정교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 쓴 화장품 공병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메르 크림, SK2 피테라 에센스, 그리고 3분의 1만 남은 르라보 향수. 그 모든 물건 위에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작물. 창밖 성산동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건물 3층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방 안에 한 여자가 자신이 사들인 물건들에 포위된 채 어느 것 하나 건드리지도 챙겨나가지도 못한 채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우이 박수연의 휴대폰은 17번 울렸습니다. 처음 3번은 검찰 수사관의 전화였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였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친구들이 보낸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부터 헬스장에서 만난 언니들까지 내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수연아, 뉴스 봤어. 너네 오빠 무슨 일이야? 그녀는 용인 본가,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빅뱅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먼지 쌓인 교과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친구들에게 똑같은 답장을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오빠가 쓰라고 준 카드였어. 난 그게 횡령한 돈인 줄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너희는 나 믿지? 메시지를 보내자 대화창 옆에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읽음.
그리고 침묵. 그녀는 5분을 기다렸습니다. 10분, 1시간. 대화 목록을 23번이나 새로 고침했습니다. 모든 대화창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가 보낸 그 변명뿐이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마침표 하나, 이모티콘 하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식. 그녀는 휴대폰을 이불 위에 던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거실 너머에서 시어머니 윤 여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멈추지 않는 그 소리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쉰 목소리로 변하며 마치 녹슨 톱으로 무언가를 썰어내는 것처럼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수연은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법정 선고 공판일. 법정의 천장은 높았습니다. 형광등이 창백한 빛을 뿜어내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색바랜 증명사진처럼 비췄습니다. 방청석은 3분의 2 정도 차 있었습니다. 기자로 보이는 몇몇이 뒷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미결 수용 수의. 수갑은 법정 안이라 풀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체포되었을 때보다 더 짧아져 있었습니다. 구치소 이발 실력이 형편없는지 왼쪽 구렛나루가 오른쪽보다 껑충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볼살은 쏙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디엔 주얼리 카운터 앞에서 거만하게 꼬고 있던 그 다리는 이제 다소 곳이 모아져 있었고 무릎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 주문을 낭독하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정이 거세된 마치 자동응답기 안내 음성 같은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피고인 박진우를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또한 벌금 12억 원을 병과하며 범죄 수익 전액을 추징한다. 12억 원. 진우의 몸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던 4개월 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해본 숫자였을 테니까요. 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아니면 그저 입이 말라서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내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변호인의 어깨 너머로 법원 서기의 책상을 지나 방청석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으며 이동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약 5초 동안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방청석 3번째 줄, 복도 쪽 좌석,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 방석에는 누군가 앉았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강민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오후 2시 36분. 서울 잠실, 롯데월드. 회전 목마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느릿한 템포의 전자오르간 곡으로 놀이공원 특유의 지나치게 밝고 몽환적인 멜로디가 딩동댕동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목마들이 위아래로 움직였고 말등에 올라탄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우빈이가 파란 갈기를 가진 목마에 타고 있었습니다. 카키색 후드티를 입은 아이는 발이 발판에 닿지 않아 허공에서 달랑거렸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금색 기둥을 꽉 잡은 채 얼굴에는 무서움과 신남 사이를 오가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민서는 울타리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카멜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서 자연스럽게 늘어뜨렸고 앞머리가 바람에 날려 이마 한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손에는 이미 식어버린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회전 목마의 속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목마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우빈이가 그녀의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아이를 향해 웃어 주었습니다. 회전 목마 의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숫자 대조는 끝났습니다. 분계장 입력도 마쳤습니다. 회계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계정 잔액은 0으로 맞춰졌습니다. 회전 목마가 멈췄습니다. 우빈이가 말등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다다다 달려와서는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또 탈래. 그래.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아이의 후드티 지퍼를 올려주고 삐져나온 옷깃을 단정하게 넣어주었습니다.
3월의 서울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거스를 수 없는 순서대로 흘러갔습니다. 도미노가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중간에 멈춰 세워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요. 윤 여사의 용인 아파트는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진우 명의로 되어 있어 추징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매 공고가 붙던 날 입찰 법정에는 팻말을 든 사람이 7명이나 왔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법원 경매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윤 여사가 이사하던 날은 비 내리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구를 트럭에 싣는 동안 그녀는 현관 로비에 서서 투명 비닐 우산을 쓴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썼던 장롱, 식탁, 거실장이 회색 보호천에 둘러싸여 마치 염습을 마친 시신처럼 하나둘씩 실려나갔습니다. 이웃들은 베란다에 나와 구경하거나 혀를 차며 커튼을 쳤습니다. 그녀는 수원역 근처의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28만 원을 보증금 300만 원의 그 300만 원은 수연이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카톡 친구 목록에서 아직 전화를 받아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창문은 벽 최상단에 붙어 있어 천장과 한 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보도블록 바닥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구두, 운동화, 하이힐, 슬리퍼. 발목 위의 세상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방은 7평 남짓했습니다. 벽에서는 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여름이 되자 장롱 뒤편으로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눅눅한 냄새가 이불과 옷, 그리고 숨결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가장 싼 하마 모양 제습제를 4개나 사다 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창가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낡은 의자는 쿠션이 꺼져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쳐다보며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옆에 믹스커피 한 잔을 타 놓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원역 앞 대형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 에어컨이 어찌나 샌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찬바람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빨아 목이 늘어난 면 티셔츠 깃을 여미며 카트를 밀었습니다. 신선 식품 코너를 지나고 과자 코너를 지나 즉석조리 식품 매대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가 매대에서 CJ 햇반 한 묶음을 집어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개당 1,800원. 그녀의 시선 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통로 건너편 과일 코너였습니다. 한 여자가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딸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깔끔한 카멜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푼 채 유기농 딸기 팩을 들었다 놨다 하며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공룡 그림이 그려진 후드티를 입고 엄마가 어떤 딸기를 고르는지 보려고 까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서였습니다. 윤 여사의 손이 햇반 포장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비닐을 움켜쥐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우빈이에게 무언가 말하며 살짝 웃더니 딸기 한 팩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우빈이가 손을 뻗어 딸기를 집으려 하자 민서가 아이의 손등을 가볍게 톡 치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씻어서 먹자. 윤 여사는 라면 박스가 쌓인 매대 뒤편 할인 행사 팻말이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렸습니다. 마치 도저히 씹히지 않는 딱딱한 무언가를 입안에서 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마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타임 세일, 지금 바로 오세요 라는 방송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반대편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카트에는 햇반 한 묶음과 오이 2개가 전부였습니다. 계산대에 삑, 삑 하는 바코드 찍는 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민서는 이직했습니다. 새 직장은 대형 회계법인의 포렌식 감사팀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포렌식 어카운팅 앤 리티게이션 서포트. 주로 기업의 분식 회계, 자금 횡령, 특수 관계자 간의 부당 내부 거래 같은 사건을 파헤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차갑고 냉철한 곳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여의도 IFC 빌딩 18층에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일부와 강 건너 빼곡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서의 자리는 창가였지만 그녀는 좀처럼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항상 2개 이상의 엑셀 창과 PDF 뷰어가 떠 있었습니다. 3개의 모니터는 마치 3개의 열린 문 같았고 그 문 뒤에는 언제나 타인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와 무관한 물건이 딱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빈이 사진이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 때 찍은 것으로 빨간 모자를 쓰고 앞니가 하나 빠진 채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손바닥만 한 흰색 도자기 화분에 심긴 선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편의점 커피 빨대로 물을 몇 방울씩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선인장에게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동료들은 그녀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 인사팀장이 강민서 회계사님, XX 회계법인에서 오셨습니다 라고 소개했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탕비실에서 사적인 대화가 오갈 때 한국 직장인들이 의뢰 묻는 결혼하셨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같은 질문에 민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고 혼자 키워요. 그러고는 커피잔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회사에서 특히 포렌식 팀 선배의 사생활을 파고드는 건 호기심 이상의 무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날은 밤 9시 30분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대부분 퇴근했고 몇몇 자리에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천장 형광등은 자동으로 꺼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의 모니터에는 고객사의 구매 명세서가 떠 있었습니다. 또 구매팀 건이었습니다. 그녀는 2개의 데이터 열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에 작지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선배님. 그녀가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사한 지 2달 된 신입, 이모 씨가 그녀의 자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판기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신기하고 열정이 넘치는 시기의 후배였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아직 안 가셨길래 뽑아왔어요. 고마워요. 민서가 종이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후배는 가야 했지만 가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선배님,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복잡한 자금 흐름 추적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분석 같은 거 처음에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민서의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개의 숫자 열 왼쪽은 견적가, 오른쪽은 시장가. 오차율이 자동으로 붉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녀의 검지가 마우스를 가볍게 클릭해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가정학습을 좀 오래 했거든요. 후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배님, 농담도 참,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보안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남은 건 민서의 마우스 클릭 소리와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백색 소음 같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판기 커피는 너무 뜨겁고 설탕과 프림이 많이 들어가 지나치게 달았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18층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빌딩 숲은 거대한 발광체처럼 서 있었고 창문 속 불빛들이 바둑판처럼 켜져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한강은 양안의 불빛을 반사해 검풀은 수면 위로 주황색과 흰색의 파편들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멀리 마포대교 위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붉고 흰 혈구처럼 줄지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멀리 북한산의 능선은 밤하늘보다 더 짙은 어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대한 엑셀 시트 같았습니다. 행, 열, 교차점, 데이터, 수식, 참조. 저 수많은 불 켜진 창문 하나하나가 셀이었습니다. 그 셀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셀의 수식은 정확했지만 어떤 것은 오류가 났고 어떤 것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어떤 것은 한 번도 감사받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종이컵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타다, 타다, 타다. 입력 소리는 가볍고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밤에 홀로 앉아 지난 5년 동안 어지럽혀져 있던 장부를 한 줄 한 줄 깨끗하게 맞춰 나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